요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항의하러 찾아가기만 해도 불법이라던데요. 한두 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항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추측이 분분하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사람이 살면서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가 또 좀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민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감정 싸움이 또 커져가지고 실제로 좀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어디까지 항의가 가능한 겁니까? 아하. 자, 그래서 이 층간소음에 대한 실제 판례를 취재해봤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씨, 또 쿵쾅거리네. 이번엔 정말 못 참겠어. 띵동띵동. 저기요. 당장 좀 나와봐요. 아랫집 분이시구나. 앞으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당시 B씨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A씨에게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화가 난 A씨가 갑자기 B씨의 집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항의. 이에 당황한 B씨는 A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이거는 저 올라간 남성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이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같은 생각입니까? 근데 좀 상황을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뭐 얘기하다 보면 네.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형법상 주거 침입 범주에서 주거란 단순히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동주택의 현관 안이나 공용 계단, 복도 등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복도도? 그렇습니다. 자,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자, 이에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A씨가 유죄라고 판단. 다만 평소 층간소음이 반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야,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내 집 앞까지 왔는데 위협을 느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거네요. 문을 두들겼다든가 이게 그렇죠. 다 협박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요거는 그게 문제가 된 거지만 층간소음. 사실 이게 원인은 층간소음이었잖아요.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항의해야 돼? 2013년 법원이 제시한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따르면 반복적이지 않은 단순한 전화 연락, 문자 항의, 현장 두드리기까지는 가능. 그리고 일회성 방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은 상대방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2위를 공개합니다. 그들이 모모를 바꾸는 이유. 아니 뭐 11점에 뭐 발라놓은 거야 다 10일에 모였어. 오늘은 대체로 모여다니네요 우리가. 많은 직장인의 꿈 중 하나죠. 정년 퇴직까지 무사히 일하기. 이번에 제가 취재해온 내용은 아마 직장인들이라면 귀 쫑긋하고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자 고용법에 의하면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 이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등록 등본상 나이를 정정한다면 정년 퇴직 시기도 바꿀 수 있을까요? 있죠. 왜냐면 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그건 그럴 것 같은데. 공식 다큐멘트로 하는 거잖아요. 아, 죄송한데 제가 좀 신고를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면서 생년을 바꾼 일은 가끔 있잖아. 맞아. 부모님 뭐 신고를 뭐 이렇게 호적에 안 올렸다든가 뭐. 그랬다거나 그러면. 판례를 통해서 답을 알려드리면 아시다시피 과거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조기 입학을 하려는 것 같은 목적으로 맞아. 1, 2월생들은 출생신고를 전년도인 12월로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세대들이 은퇴할 때가 다가오자 근데 원래 나이대로라면 1년은 더 일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 중에 한 명인 A씨 역시 실제 생일은 1959년 1월이지만 주민등록 등본상 생일은 1958년 12월이었는데요. A씨의 원래 생일대로라면 1년 더 일할 수 있는 상황. 당시 정년을 늦추고 싶었던 A씨는 2013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 등본상 생년월일을 정정했고요. 회사에도 정년 퇴직 예정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년은 처음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산정하는 게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개정된 인사 규정을 근거로 거절. 이에 A씨는 정년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을 거친 끝에 대법원의 판단은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회사가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A씨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상 생일을 정정한 또 다른 베이비붐 세대들도 회사를 상대로 정년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은 A씨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하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 정년 연장에 따라 받을 수 있던 급여 지급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한 가정의 가장들이실 테니 그렇죠. 어떻게든 일을 1년이라도 더 하고 싶으신 거겠죠. 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1회를 공개합니다. 내 모모가 사라졌다. 이번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특히 전 기자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트민남 전 기자가 특가 세일에서 인쇼한 댄디룩 택배들, 여러분이 3개월 할부로 산 가방, 우리 댕댕이 맘마, 부모님 선물,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 와서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했는데 분명히 아저씨가 문 앞에 놨다 했는데 내 소중한 택배가 없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택배 기사가 방문한 날짜,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를 남긴 뒤 물건을 택배 사업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문 앞에 두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 택배 기사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것이고요. 어떻게 해? 안타깝지만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택배 기사 쪽에서 연락이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문 앞에 놔달라고 했다고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문 앞에 둘 수도 있고요. 그냥 문 앞에 뒀는데 택배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 이때는 택배 회사 쪽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죠? 경우도 있죠. 근데 경비실에 맡겨달라 했는데 경비실에서 분실이 됐어요. 그런 경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요. 네. 내가 경비실에 보관해달라고 했다. 이러면 분실했을 경우에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비 아저씨 내 택배 어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17년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들도 택배 업무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아저씨가 만약에 연락 없이 택배를 문 앞에 뒀는데 분실했을 경우 혹은 물건이 훼손됐을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고요. 적어도 2주 내에 연락하셔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0위 공개합니다. 세탁소 바지 분실, 모모 소송 결과는 2005년 미국 워싱턴. 당시 현직 판사 로이 피어스는 한국인 정 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바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실수로 바지를 잃어버린 것 같네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바지를 잃어버린 피어스는 세탁소에 한화 약 12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세탁소를 상대로 5,400만 달러, 한화 약 6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00억 원? 이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의 당일 서비스, 고객 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았고요. 또 앞으로 다른 세탁소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기름값과 기타 비용, 거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무슨 얼마나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법을 또 잘 아시는 분이니까 또 최대한도로 어쨌든 끌어다가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하네.
근데 어쨌든 세탁소가 잘못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라도 배상 판결은 나올 것 같아요. 많은 논란 끝에 열린 재판. 법원은 피고의 광고 행위를 사기로 볼 수 없고 원고 측도 이를 증명하지 못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며 세탁소에 손을 들어줬고요. 피어스는 보상은커녕 세탁소 측의 재판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 자, 우리나라에서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기준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탁업 표준약관으로 해당 분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세탁물의 구입 금액과 구입일이 적힌 인수증을 작성해야 하고요.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세탁업 표준약관은 옷의 가격과 사용 기간을 고려한 배상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로 4년 됐고 일수로 따졌을 때는 665일 정도 입은 옷이라면 구입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고객은 옷의 구입 시기나 구입 가격 등을 입증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를 정확히 몰라서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 요금의 2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 소식국 9위를 공개합니다.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준 7천만 원. 자, 이번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자녀들의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불러온 글입니다. 갑자기 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는데 전화 드렸더니 생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에이?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작성자는요. 이 7천만 원이 입금된 이 통장 입출금 내역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요. 7천만 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할 겁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 기자님도 부모님께 뭐 해드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한번 볼까요? 왜냐면 통 크게 해드린 게 없습니다. 저런 것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얼마 이상부터 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 모르거든요. 자, 일단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이 오갈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우선 이 부모 또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성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 원. 자, 미성년자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글 작성자가 대학생,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글 작성자도 댓글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거다. 나중에 갚을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에도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는 증여로 보아서 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추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